코로나19 전문가에 대화 정기편으로 4화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 백신을 초단기 개발하는 과정에서 규제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해왔고 그렇게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해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시작하기 앞서 사전고지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각 참여자의 발언은 각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전현직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참여자 전원의 동의하에 녹음되고 녹화되며 유튜브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전문가 세션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을 때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녹음과 녹화에 동의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걸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과 녹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양지해 주시고 또 질문하실 때 동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 제품명이나 회사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구별을 위한 목적일 뿐이며 그에 대한 홍보나 토론 참여자의 보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그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사화를 하시기 전에 발언자들에게 동의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전문가들이 언론의 입을 빌어서 대중한테 무언가 이렇게 전파를 하는 와중에 왠지 모르게 이 와전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맞는 기사의 방향하고 기자님들이 쓰신 그 기사의 방향하고 가끔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좀 정확하게 걸러드리는 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첫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직접 국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모이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나도 언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 SNS 매체에 잘못된 정보들이 여과 없이 노출이 되고 있고 그게 소위 유튜브의 어떤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보는 것만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쪽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작되었고요. 예. 그런 점들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하도 지금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유튜브로 지금 영상이 공유되고 있으니까 가급적 유튜브로 좀 그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전문가와의 대화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라이브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확인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이재엽 교수님 혹시 자기 홈페이지 좀 해주시면 사람들이 좀 찾아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문 박사님도 팔로워가 많으시니까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일단 신약 개발의 각 단계를 보면은 전임상 연구하고 임상 시험 그 두 가지로 크게 일단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임상 시험은 사람한테 어떤 새로 개발된 약물이 적용되기 전에 그 시험관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의 동물 그룹에서 이 약물이 정말 안전한지 사람한테 투여해도 정말 괜찮을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효과는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그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먼저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 신약 후보를 탐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임상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전임상 연구는 시험관 시험과 동물 시험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안전이 확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임상 시험은 굉장히 소수의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일상 시험이 먼저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안전이 확인이 되고 나면 이 신약,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되겠죠. 이 백신을 투여하고자 목적하고 하는 그룹. 지금 처음에 아시겠지만은 파이저 백신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고 연령대가 성인 18세에서부터 처음에 55세까지 또는 60세까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목표하는 목표 연령대와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그룹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나면 그 다음 3상 시험으로 넘어가서 좀 더 대규모의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고 또 이상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이 모든 결과를 다 가지고 규제기관, 그러니까 FDA라든가 그 유럽 식약청이라든가 아니면은 영국 식약청이라든가 한국 식약청 같은 곳에 각각 그 심사를 요구하게 되고 심사를 요청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나오면 승인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제조사들이 그 대량 생산을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고 이를 실사를 먼저 한 다음에 제조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 시판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임상 사상이라고 그래서 시판 후 감시를 통해서 안전성 연구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사이사이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후보 탐색 과정에서는 품질, GMP라고 하는 그 품질을 계속 감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임상 연구에 오게 되면 독성 감시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상시험에서부터 제조 공정이 넘어가는 그때까지는 이제 이상반응 보고 체계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뭐 계속 이 시판되고 있는 약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4, 5년 동안 감시하는 그런 체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오늘 김종원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좀 더 얘기를 많이 나눠주실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사실 초고속 개발이 되게 되었는데 기존 백신 타임라인하고 초고속 백신 타임라인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백신 타임라인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과정들이 각 단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상이 없는지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면서 검증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약 한 10년 정도까지 실제 제품이 생산돼서 시판이 나오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반면에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계를 사실은 병렬로 수행하게 됐습니다. 병렬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제약사한테는 불리하고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 단계에서 한 10,000개 정도가 도전을 합니다. 거기서 전임상에 오는 제품이 10분의 1이 채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실패하니까 돈을 날린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전임상에서 임상을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 탈락을 합니다.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사이가 탈락을 합니다. 그럼 또 실패한 사람들은 돈을 날리는 거죠. 그리고 임상에 넘어와서 1상, 2상, 3상 넘어가면서 많은 회사들이 또 탈락을 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서 뭐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공개적인 데이터니까 말씀드리면 머크가 굉장히 백신에 강한 강자인데 머크가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을 성공했던 벡터를 플랫폼을 삼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도전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임상에 넘어와 가지고 이런 것처럼 회사들이 이런 병렬로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재정적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위험을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 WHO라든가 각 국가가 한 행동은 뭐였냐면은 백신을 선구매해서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선구매한 그거에 대해서는 지불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재정 위험을 좀 분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병렬해서 진행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안전성이라든가 효능성을 그런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병렬로 함을 통해서 사실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뒤에 숨겨진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을 하는 과정은 단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 이외의 것들을 단축하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굉장히 빨리 개발이 되었지만 역시 시판 후 감시, 아까 임상 4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5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안전성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장기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부작용을 계속 감시하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계속 유지가 되고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그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지시키고 그 이상이 없을 때까지 안전한지 여부를 계속 판단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판매하고 접종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이런 백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평상시에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데 24시간 그리고 주말이고 뭐 할 거 없이 제조사하고 그 중간에 이 많은 실험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CRO라고 하거든요. 이런 위탁 시험 수행 기관하고 그 다음에 FDA라든가 이런 식약처라든가 하는 규제 기관들하고 사이에서 끊임없는 상의를 하고 과학 자문을 즉시 굉장히 초기 단계부터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고요. 또 이렇게 함을 통해서 개발 초기 과정부터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그런 표준이 적용이 되고 초고속 개발 과정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손상받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아까 이게 병렬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비드 백신 개발 과정에서 그런 필요한 자원 동원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백신 개발이라든가 제조를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그 일정을 단축할 수 있었던 다양한 접근 방식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자원과 자금과 규제 전략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동원을 해서 연구 결과를 더 빨리 분석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임상시험 단계를 결합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1상과 2상을 결합하고 2상과 3상을 일부 결합하고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런 시험을 단순히 한 군데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곳에 위탁을 함으로써 일부 연결을 굉장히 병렬로 수행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규제기관이 승인이 난 다음에 백신 배포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생산만을 해오다가 승인이 나고 난 다음부터 제조 공정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제품 생산을 대량화하는 그런 과정을 취했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나기 이전부터 백신 제조 능력이라든가 생산 능력을 미리 확장을 해두고 승인이 나면 바로 배포하는 그런 아시겠지만 승인이 난 다음 날 파이저 백신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고 모더나 백신도 그렇고 접종이 시작되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되면 회사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제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확장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생산 공정을 돌려서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얀센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신 그 생산하는 그런 좀 독특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까지 그 간략한 소개를 먼저 마치고요. 일부 이제 전임상 연구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전문가의 대화를 진행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 수의병리 전문으로 일을 하면서 그 독성 분야와 감염병 분야를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일단 지금 여기 와 계신 다른 선생님들, 이제 시작하면서 도움을 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못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김종원 박사님 들리십니까? 김종원 박사님? 네. 예, 김종원 박사님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제 전에 그 전 WHO 백신 규제 과학자로 활동하셨던 김종원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정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미 과학자이시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부터
깊숙이 이 일에 관여해 오고 계시는 바이러스 학자시죠. 문성실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성실입니다. 예, 잠시만요. 김종원 박사님, 그 카메라는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약간 그 전송 예. 속도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져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국내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활발히 해오고 계신 남주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남주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보다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제 몇 분 안 되는 분이신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연구에 지금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의과학자시면서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한 영상의학 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계시는 이지연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백신연구소의 사무차장님으로 계신 그 백신 개발 전문가이신 송만기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늦은 시간이고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1부에서는 전임상 연구과정, 2부에서는 임상 연구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나서 그 사이에 뭐 혹시 저희가 뭐 다른 일들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2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 박사님 먼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시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기억을 좀 되짚어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작년에 이제 12월,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에 이제 중국에서 폐렴 관련한 전염병이 돌고 있다 이런 뉴스 이제 다들 들으셨잖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부터 이제 코로나 진단에 참여를 했습니다. 뭐 미국에 이제 몇몇 미국으로 코로나가 이제 넘어오는 기간이었고, 그때 이제 코로나 진단에 참여를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미국에 있는 CDC와 그다음에 WHO, 일본과 뭐 독일 이런 몇몇 국가에서 이 진단을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머나 프로브 시퀀스를 공개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초반이라서 이게 정확하게 얼만큼 센시티비티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초반에 그런 시퀀스를 공개를 했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상기도와 하기도 그 검체를 통해서 검사를 했었고요. 미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몇몇 환자들을 이제 팔로우하기 위해서 상기도, 하기도 샘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스피텀이나 살라이바 혹은 뭐 스툴 샘플까지 그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쭉 팔로우업 해가지고 진단하는 것도 이제 제가 했었고요. 근데 초반에 이제 이렇게 시퀀스가 작년 1월인가요? 시퀀스가 밝혀지자마자 이제 많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진단 키트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팬코로나 진단 키트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그러니까 인간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한 그 진단 키트를 원래 만들어서 갖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진단이 되지 않는 거를 이제 지금 우리는 코로나2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걸로 이제 진단을 했었었죠. 그 초반에 한국에서는 진단하기 위해서는 뭐 거의 24시간 이 정도 걸렸었죠. 근데 시퀀스가 밝혀지면서 한국에서는 뭐 K방역이라고 얘기하듯이 진단 키트가 엄청 많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초반에 이 진단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은 클리아라고 그래서 임상 샘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인대 기관에서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단 키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샘플 콜렉션 하는 거 그 한국의 그 드라이브 스루가 상당히 그때 센세이셔널했거든요. 제가 막 동료들한테 한국에서 막 이렇게 한다고 자랑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샘플링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진단 키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환자 검체에서 RNA를 뽑을 수 있는 키트 그리고 실제 PCR, 리얼타임 PCR을 돌릴 수 있는 시약과 기계 이런 게 전부 다 호환이 가능한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초반에는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FDA, EUA 승인이나 이런 긴급 승인이 들어가면서 이런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키트 생산량도 늘어났지만 이렇게 호환성이 늘어나면서 조금 더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유럽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주정부나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역 대학에서 진단을 하기 시작했고요. 상기도 하기도 샘플링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침에서 검출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작은 병원에서도 한두 시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 등을 계속 개발을 했고, 미국의 NIH에서는 지난 4월에 약 15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RADX라고 그 진단할 수 있는, 빨리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이노베이션 펀드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일주일에 매일 미국 인구의 2%인 약 6 밀리언 건을 진단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을 만든다는 목표로 그렇게 이제 추진을 했었고요. 한국의 경우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작년 2월이었을 거예요. 전 미국 FDA 국장이었던 이제 스콧 거틀리브가 트윗을 남겼었는데 뭐 한국은 하루에 3,000건을 진단한다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검사 속도고 그 검사 결과를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그런 트윗을 남기면서 극찬을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은 이제 600여 개 가까운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전국적으로 약 80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과학자들이 이제 전체 유전자 시퀀스를 발표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진단뿐만 아니라 백신 개발에도 이제 발빠르게 나섰는데요.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 우리는 세피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세피에서 이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신종 전염병에 대한 지원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신종 전염병의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뭐 지카 바이러스나 뭐 니파 바이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언젠가는 이게 신종 전염병이 돼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런 백신 연구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이제 신속하게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백신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염기서열만 있어도 바이러스가 없어도 그 바이러스가 감염될 때 그 세포의 리셉터랑 결합하는 부위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백신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 백신을 연구하고 있지만 저는 홀 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는 코로나는 아니고요. 홀 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는 그런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퀀스만 갖고서도 염기서열만 갖고서도 지금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세피에서는 이런 그런 기관들을 지원을 했고 처음에 지원을 했던 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모더나의 mRNA 백신, 그다음에 큐어백에 있는 거 있고 이제 임상이 진행되고 있죠. 큐어백은 그리고 이제 임상이 지금은 중단된 걸로 아는데 이노비오의 이제 DNA 백신 그리고 이제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클램프 백신인데 이거는 아예 임상 시험이 중단이 됐고요. 물론 이제 그 후에 세피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 있는 백신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종류의 백신들을 개발을 하고 있죠. 또한 초기에 이제 우리가 과거 이제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이제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고 바이러스의 그 유전적 변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유전 역학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GISAID에서 하는 유전 역학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어떤 지역으로 넘어갔고 언제 넘어갔고 또 유전적 변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제 서로 공유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각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볼 수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제 변이에 대한 연구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분이. 네, 그럼 이제 남지원 교수님 이어서 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 개발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 교수님? 남 교수님? 예, 참석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월에 중국에서 무한 스트레인의 인디서열이 발표된 후에 저희들이 처음 봤던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렇게 염기에 의해서 신이 개발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거는 인터넷 베이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마 최초의 현상이었던. 죄송하지만 남 교수님 약간 소리가 네?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거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 소리 지금 잘 들리십니까?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예, 괜찮습니다. 뭐,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왜 이러지? 그래서 그 이후에 임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연구개발 총회장에서 정부 다양한 국제 연구비를 대면서 급격하게 진행되어졌고요. 그리고 김 박사님께서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빠른 진행이 그런데 국내에서 개발된 상황만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 조금 늦게 그다음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연구자가 백신을 개발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왜냐하면 개인 연구자가 항원을 개발하고 그거를 지금 당장 뭐 생산 공정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아예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부터 회사하고 컨택을 맺어서 일을 진행을 했던 경우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공정 개발이 끝난 어떤 그런 항원을 주면 그 항원을 가지고 저희가 유효성 평가하는 스텝으로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으나 그럭저럭 일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잘 했었던 플랫폼으로는 당연히 단백질 기반 백신이 가장 강한 빠르고 강한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특정 회사 이름은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한 회사에서 제가 계속 일을 했었고, 그 회사에서 결국 공정 개발이 끝나고 임상 1상 현재 들어간 거에 대한 전임상 결과가 이제 사실 어제 논문이 억셉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되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온라인에 이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상을 하고 있는, 그리고 사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백신으로 처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거의 외국에 비하면 거의 한 7개월에서 8개월 이상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국내에서 잘하는 백신은 딱 한 종류입니다. 단백질 기반 백신. 그게 제일 잘하고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 바이럴 벡터 기반 백신은 뭐 송만기 박사님께서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두 회사가 VSB나 이런 거로 진행을 하고는 있었으나 이렇게 실제로 임상에 쓰일 만큼 잘하는 회사는 없었었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기반 벡터도 굉장히 늦어졌던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알려진 DNA 기반 백신은 아마 초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몇몇 회사가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DNA 기반 백신으로는 예방용 백신을 DNA 백신으로 생산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NA 기반 백신은 뭐 좀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편은 아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mRNA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mRNA 백신은 어쩌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연구를 했던 아주 초창기 사람이 되어져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제가 연구를 관심을 가졌던 건 2010년 이후로 계속 꾸준히 관심은 있었으나 mRNA 백신을 연구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mRNA 백신 연구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 플랫폼을 생산을 하고 그걸 다시 연구를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계속 문헌만 읽으면서 그냥 공부만 하고 있다가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으나 2015년, 16년에 저희가 머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과제를 냈었고요. 그때 제가 운이 좋게도 mRNA 백신으로 머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연구비를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mRNA 백신에 2015년, 16년부터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mRNA 백신이 과연 성공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건 주로 mRNA 백신의 플랫폼 개발을 진행을 했었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발된 mRNA 백신을 딜리버리하는 리피드 나노파티클 같은 게 국내에 연구하시는 분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한 2년 정도 해서 플랫폼은 개발했으나 그 LNP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까지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하여간 그런 상황이라 제가 mRNA 백신 플랫폼을 끝까지 가질 못하고 그거를 중간에 약간 방향을 틀어서 mRNA 베이스드 어드주반트로 조건을 바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머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한 거를 송만기 박사님하고 같이 해서 논문을 하나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어졌었고요. 근데 mRNA 백신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제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국내에 지금 너무 광풍 같은 게 불어서 과기부, 식약처, 복지부 할 거 없이 다 mRNA 백신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 또 그 세 군데에 다 이렇게 로드맵 짜는데 자문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너무 mRNA에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서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너무 mRNA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좀 제대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회사 차원에서 별로 이렇게 mRNA를 좀 이용하는 그런 회사가 나오는 게 좀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연구비는 사실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 모더나사가 올 1월에 JP 모간 헬스케어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요. 그 사람들이 10년간 3빌리언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1대 1000 잡아도 대략 3조 정도를 연구비에 투자한 거고요. 러프하게 나누면 1년에 한 3천억씩 투자한 셈인데 사실 국내 전체 mRNA 양을 다 따져도 또 그 정도 택도 없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으나 정부에서 잘 관리를 해주고 또 이런저런 잘 하시는 분들이 잘 그 컨트롤을 한다면 국내 또 개개인별로는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엮어주면 우리나라가 당장 mRNA 백신을 뭐 특허 회피하면서 새로운 걸 개발할 수는 없겠으나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mRNA 쪽으로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mRNA 백신이 뭐 브레이크스루한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백신 필드에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방용 백신 필드에서는 mRNA가 어느 선까지만 올 거고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땐 mRNA가 확실히 빠르고요. 그렇지만 기존의 백신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리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반 백신은 아마 올해 말 정도이면 임상 3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그게 뭐 특정 회사가 될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회사가 될지 모르겠으나 거의 뭐 한 회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회사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임상 3상까지 간다는 건 사실 회사로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내하는 건데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만한 회사가 국내에 별로 없죠.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백신은 어쨌든 올해 말 정도,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생산이 될 것 같고 인허가도 될 것 같고 mRNA는 좀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냥 떠오르는 대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지금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적인 그 플랫폼 자체가 이렇게 승인받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지금 난주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진행이 되어 왔고,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만기 박사님, 이런 그 플랫폼을 이용한 백신 개발 전략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코로나 백신이 이제 처음부터 이 플랫폼을 이용한 백신 개발 전략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개발이 됐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 전에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이 왜 이렇게 빨리 개발이 될 수 있었느냐, 이제 그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백신 개발이 상당히 쉬운 바이러스였다. 지금 돌아보면 지금 몇몇 플랫폼은 실패를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다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HIV나 C형 간염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단 백신 개발이 상당히 쉬웠다. 그런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개발이 될 수 있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 이제 지금이야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가령 이제 뭐 RNA라든지 RNA 플랫폼을 이용했다라든지 제조와 바이러스 플랫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뭐 DNA 백신 플랫폼 등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그 예전 같으면 모든 백신 개발이 전임상, 독성 시험, 그리고 임상 1상, 2, 3, 3상을 거쳐서 개발이 되는데 가령 어떤 특정한 플랫폼, 가령 이제 저희가 메신저 RNA를 예로 든다면 그 메신저 RNA 같은 경우에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 발현하는 유전자 그거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뭐 인플루엔자인지 이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중간에 있는 그런 내용물만 바꾸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전달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같은 플랫폼으로 여러 번 임상을 한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똑같고 그 실제로 발현되는 유전자만 바뀌기 때문에 독성 시험이라든지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면제를 좀 해줬습니다. 이제 이게 팬데믹 상황으로 가면서 워낙 급하게 가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독성 시험을 면제를 해주면서 이번에 가장 빠르게 임상에 들어갔던 게 그 모더나사의 그 메신저 RNA 백신인데요. 그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임상 1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카 바이러스 백신이 DNA 백신 형태로 6개월 만에 임상 1상에 들어갔던 게 가장 빠른 타임 스케줄이었는데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는 임상 1상까지 불과 2개월 만에 임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플랫폼화된 기술을 썼기 때문에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명이 됐다고 봐서 유전자만 바꾼 형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책을 해준 거죠. 그 독성 시험을 면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아주 빠르게 개발되는데 그게 이제 기여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런 플랫폼으로 대표적인 것들이 그 메신저 RNA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바이럴 벡터들이 있습니다.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영국의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지고 있던 그 제너 인스티튜트 옥스퍼드 가지고 있던 그 침팬지 아데노 그리고 존슨앤존슨 얀센이 가지고 있는 그 아데노 26 그리고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 이제 아데노 26와 아데노 5 프라임 부스트 전략인데요.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침팬지 아데노 26,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동안에 임상이 엄청 많이 진행됐던 그런 플랫폼들입니다. 특히 이제 아데노 26 같은 경우는 이미 에볼라 백신에 이제 승인이 됐던 에볼라 백신에 사용이 되고 있던 플랫폼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VSV는 안타깝게도 이번에 머크에서 개발 중인 것은 임상에서 이제 아마 효능이 좀 안 좋게 나왔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개발이 중간에 스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런 그 다양한 바이러스
벡터들이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아데노라든지 이러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사용된 인플루엔자가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임상에 또 이제 들어가는 단계에 왔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럴 벡터도 지금 승인난 것들이 이미 3개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아데노도 사실은 뭐 지금도 이제 임상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는데, 아쉬웠던 거는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 플랫폼화 되려면 임상까지 수행을 해서 여러 번 수행을 해서 그게 독성이 면제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게 없었던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옥스포드에서 개발한 침팬지 아데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옥스포드에 가봤는데 정말 작은 GMP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산하면 임상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200명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는 정도. 그러니까 정말 몇 리터 안 되는, 뭐 5리터 정도였나? 하여튼 정말 작은 정도 시설에 GMP 시설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빠르게 생산해서 그동안에 임상 일상만 30번 정도를 수행을 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이제 임상을 수행을 했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정말 빠르게 백신이 개발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그동안에 이런 백신 개발 업체들에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임상 일상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수행을 해달라. 임상 일상까지 해봐야 정말 어떤 게 개발에 있어서 어떤 점이 어렵고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벡터나 그런 시스템의 장단점을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설득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이게 아쉽게도 좀 빨리 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임상 일상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전임상에서부터 일상까지의 결과들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단계 결과들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WHO 스탠더드 실험이나 환자 혈청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결과들이 상당히 좋은 게 많아서 이게 좀 시간이 늦어진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뒤에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임상 3상도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면역 대리 지표로 한 방법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런 걸 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내년 초쯤에는 3상을 다 완료해서 백신을 상용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전임상 과정에서 플랫폼 백신 경우에 김 박사님? 예. 아유, 예, 죄송합니다. 제 마이크를 또 안 켜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전임상 과정에서는 전임상 과정에서 이 임상 과정으로 빠르게 돌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플랫폼 백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독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지금 김종원 박사님, 그럼 이 독성 평가를 면제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면제가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독성 평가가 수행되는데 6, 7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6, 7개월 동안의 그 시간이 미국이나 영국, 독일에서의 개발 시간과 한국에서의 개발 시간의 차이의 결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플랫폼이라고 이제 송만기 박사님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임상 경험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성 시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상 시험 자료로서 독성 시험 자료를 면제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요. 미국에서는 뭐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졌던 상황이 뭐 DNA 백신이라든가 뭐 RNA 백신도 마찬가지고 플랫폼 백신의 경우에
미국 FDA에서 많은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이 수행되어졌고 독성 시험 자료를 평가했던 경험이 있고 DNA 부분만 변경되어지거나 뭐 RNA 부분만 변경되어지는 경우에 플랫폼 백신에서 추가적인 독성 시험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부분들이 좀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의 규제 기관에서는 그러하게 받아들일지 아닐지에 대한 뭐 국제적으로 공통된 컨센서스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작년 2월, 3월부터 ICMRA에서 규제 당국자들이 WHO와 같이 회의를 통해서 임상 일상 승인에 요구되어지는 자료를 투명하게 컨센서스를 도출해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초고속 신속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 플랫폼 백신에서 요구되어지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료들의 요구사항을 WHO나 ICMRA 등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요구되어지는 자료를 명확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규제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미리 제거했고 투명하게 공개된 그 규제 요구사항을 개발자들이 빨리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이렇게 좀 어떤 상당히 초기부터 이쪽 저쪽 이렇게 얘기 많이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저희, 이지연 박사님, 그러면은 사실 이 백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동물 모델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백신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람한테 넘어가기 전에 이런 동물 모델들을 이용한 평가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갖고 계신 그런 경험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조금 더 첨부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가 좀 있네요. 예, 예. 저는 영상의과학 쪽인데요. 주로 CT나 MRI, 펫 같은 영상의학을 이용해서 동물 모델을 개발하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바이러스와 다르게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그 미국 내에서 컨소시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동물 모델 개발하는 쪽으로 그 정부 쪽에서 하는 리서치 센터와 그다음에 각 대학이나 다른 여러 군데 동물 모델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종류의 동물 모델을,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했을 경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숭이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원숭이 모델 데이터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그 컨소시엄과 쉐어를 하고 온라인에 공개를 해서 이쪽 관련된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하는 그 내용을 보시고 혹시라도 그러니까 똑같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같이 해나가는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퍼실리티에서는 현재 CT나 펫을 이용해 가지고 원숭이 모델이랑 그다음에 햄스터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현재 원숭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일드한 현상만 보여주고 있고요. 햄스터 모델은 원숭이 모델보다 좀 더 시비어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서 햄스터 모델이 좀 더 그 백신 스터디에는 적합하지 않은가 하고 있고, 햄스터 모델을 이용을 해서 지금 OWS라고 Operational Warp Speed라는
그 미국 정부 여러 기관에서 함께하는 그 백신 딜리버리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지금 현재 개발된 백신들, 그다음에 임상 실험 중인 백신들을 같은 조건 하에서 그 햄스터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에피커시나 세이프티 테스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신 쪽은 확실히 잘 몰라서. 예, 뭐 여기까지는 많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전 박사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수의병리 전문의로서, 제가 제 동료들이 해왔던 일을 좀 간략히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백신 개발 과정에서 수의병리 전문이라든가 아니면 실험동물 수의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모델 동물을 처음에 어떤 모델들이 가능성 있는지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지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동일한 시험을 재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제 동료들이 이제 저와 같이 레지던트를 했던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같은 병리 전문의들이 했던 일들을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영장류 센터가 텍사스와 이제 뉴올리언즈 쪽에 그 루이지애나에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지역들에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이 기관들뿐만 아니라 그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기관들이 모두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초기에부터 이 바이러스의 일단은 병원성,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장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임상 증세를 보이고 병리학적 소견이 비슷하게 나오는 동물은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랑 가장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장류거든요. 그래서 여러 영장류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키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초반부터 많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레서스 맥핵이라고 그래서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영장류가 있는데, 레서스 맥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일드한 그 임상 증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린이들이 주로 걸리는 그런 어린이들이라든가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 걸려도 거의 임상 증세가 시비어하게, 그러니까 중증 환자로 이환되지 않고 경증 환자에서 머물고 마는 그런 정도의 단계 정도로 되고, 아까 이제 이지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CT 스캔이라든가 MRI 스캔에서도 보면 폐 병변 자체가 굉장히 마일드하게 왔다가 사라지고, 병리소견에서도 거의 그런 흔적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그런 마일드한 증상들만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실망을 하고 다른 모델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모셋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영장류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5월 초, 4월 말 이 사이에 저희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수의병리 전문의들하고 실험동물 수의사들이 함께 여는 그 작은 콜로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텍사스 쪽에 있는 분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아프리칸 그린 멍키가 사람하고 비슷하게 시비어한 폼의 그런 임상 증세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급진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연구들이. 여기에 더해서 또 이 전임상 시험을 할 때는 영장류나 아니면 개라든가 뭐 피그라든가 돼지라든가 토끼라든가 이런 동물 이외에 설치류 모델, 그러니까 쥐라든지 렛이라든지 생쥐라든지 아니면 렛, 그 집쥐 큰 쥐죠. 페렛이라든지 아니면 뭐 햄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설치류가 하나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동물이 고등동물로 가면 갈수록 그 실험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동물 자체를 케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동물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고등동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설치류 시험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 마우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우스 자체는 감염을 시켜봤는데 그렇게 그 경증도 중증도 아닌 더 약한 그 정도 반응들만 보이는 것이 계속 확인이 되어 왔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감염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ACE2 유전자를 발현을 그 인공적으로 한 그런 마우스 모델을 사용해서 또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형태로 임상 증세라든가 병리 소견이 나오는 게 이제 확인이 돼서 그럼 또 다른 모델은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계속 뒤지다가 시리안 햄스터가 이 유효한 상당히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임상 증세가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면서부터 좀 더 이제 정말로 이때부터 이 플랫폼 백신도 그렇고 이 기존의 치료제도 그렇고 굉장히 연구가 급진전되기 시작합니다. 왜 특히 백신 같은 경우에 이런 모델 동물이 중요한가 하면은 아까 제가 임상 시험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공격 접종 시험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격 접종 시험은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면역 형성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이 된 시점에서 바이러스를 실제로 노출시킴을 통해서 이게 백신이 얼마만큼의 방어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효력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효력 시험을 하는데 너무 경증으로만 나타나면 정말 이게 방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 것들이 밝혀진 게 사실은 작년 5월 정도였다는 거. 그리고 정말 고생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기억나는 게 그때 발표했던 병리 전문의 선생님 얼굴이 너무 초췌해가지고 너무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다 박수를 쳐주고 환호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전임상 과정들이 사실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실은 이 연구를 해온 분들이 밤을 새면서 정말 자기 모든 걸 바쳐서 연구를 헌신해온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메워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병렬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스태프들을 동시에 동원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일단 국가가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준 상태이다 보니까 이 계약을 사실 체결하는 이 실험 연구를 제약사가 이제 제안을 하고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부터도 굉장히 좀 다르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코스팅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보통 이 코스팅 계산이 빠르면 일주일, 오래 걸리면 한 달까지 걸립니다. 어떤 동물을 사용해서 어떤 시설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관여해서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일단 이 단계에서부터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구두 계약만으로 이런 비용 효용성 평가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 비용 평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걸리는 이 일을 사람들이 24시간 이내에 해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서류가 준비가 되고 그 서류를 FDA라든가 이런 곳에 규제기관에 승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규제기관에서도 이거를 거의 24시간 이내에 정말 밤을 새서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그 다음날 이 결과를 돌려주고 이 사이에 벌써 비용 평가가 끝난 이후에 저쪽에서 오케이 사인이 일단 냈다는 건 오케이 사인을 떨어뜨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백신을 접종받을 사람들 또는 백신을 접종할 동물들을 섭외를 하고 시설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이 일어나서
6일 만에 그 첫 번째 첫 번째 자원자한테 백신 후보군을 접종하는 단계로까지 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다는 게 그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 이런 어떤 이 규제 측면에서 정말 사실 중요한데, 이 김종원 박사님, 제가 이제 대충 말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규제 기관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와중에 어떻게 그 CRO라든가 제약회사에 도움을 주었는지, 어떻게 빨리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개발자들에 대한 내용은 이제 공개적인 부분에서는 잘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독일 PI라고 독일 연방 생물의약품 평가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쪽에 이제 원장이 클라우스 시추텍 박사인데 바이오엔텍 임상 일상을 승인하면서 독일 PI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도 하고 발표 자료도 공개를 했어요. 이제 그 자료를 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 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터지고 처음부터 독일 PI의 과학자들이 바이오엔텍 과학자들과 같이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임상 일상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보면 4가지 자료, 작게 보면 3가지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GMP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품질 자료라고 알려져 있는 CMC 자료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비임상 양리독성 시험 자료가 되고요. 네 번째가 이제 임상시험 계획서 부분인데, 임상 일상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GMP 하에서 시료를 만들고, GMP에서 만든 임상 시료를 비임상 시험에 사용함으로써 비임상 시료와 임상 시료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비임상 양리 시험하고 비임상 독성 시험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이제 플랫폼 백신의 경우에서 비임상 독성 시험 수행하는 6, 7개월 정도를 시간을 세이브하면 비임상 시험에서 효력 시험 정도를 가지고 임상 일상을 진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작년에 이제 바이오엔텍, 모더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구경했던 3, 4개월 만에 임상 일상에 들어갈 수 있는 초고속 개발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심사자들이 개발자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독일 PI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심사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즉 GMP, CMC, 비임상 양리독성, 임상시험 계획서 있는 각각 심사자들이 회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CMC를 우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제조 공정이라든가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에서 백신마다 백신의 특이적인 확인 순도 역할 시험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개발자가 어찌 보면 시험을 개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임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규제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민관이 협력으로 정부 규제기관과 개발자가 같이 만들므로써 임상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빠른 개발 전략으로 진행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정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뭐,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말씀하시면서 약간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 그 효력 시험하고 독성 시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이게 뭔지 잘 알기는 어렵거든요. 혹시 좀 더 추가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WHO 백신 가이드라인 재개정안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WHO 백신 규제과학자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WHO 백신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봤을 때 품질, 비임상, 임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전 세계에 있는 규제기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중에 이제 전임상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비임상 양리시험과 비임상 독성시험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이 비임상 양리시험은 다시 일반적으로 말하는 효력시험, 그리고 흡수분포 대사배들 시험, 그리고 안전성 양리, 그 다음에 기타 양리 작용에 관한 시험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독성시험은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회 투여 독성시험, 반복 투여 독성시험, 그 다음에 임신부에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생식 발생 독성 시험, 뭐 유전 독성 시험, 발암성 시험, 면역 독성 시험 등등을 하게 되고요. 임상 1상 때 요구되어지는 자료 구성과 임상 3상까지 제출이 필요한 자료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임상 1상 때 요구되어지는 자료는 가장 기본적으로 비임상 자료 효력 시험 중에서 인비트로 에피커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인비보 에피커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세포주를 이용해서 백신으로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시험과 동물을 이용해서 효과를 보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비임상 세포주나 동물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이 효력 시험은 임상에서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고요. 백신의 경우에는 특히나 면역 반응을 보는 시험을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면역 반응을 보게 되는 시험이 효력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어 효과를 보는 시험이 공격 접종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동물은 김인종 박사님도 쭉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동물 모델에서 사용해야 될지를 WHO 워킹그룹에서도 판단을 했었고, 각각의 전문가들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주로 햄스터나 지금 영장류에서의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햄스터 등에서 효과가 있는지, 즉 면역 반응으로서 중화항체라든가 T세포 반응 같은 경우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햄스터라든가 영장류에서 공격 접종 시험을 통해서 임상에서의 효과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임상 시험 결과와 임상 시험 결과가 굉장히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비임상에서 면역 반응과 효력 시험과 공격 접종 시험에서 효과가 좋았던 백신 후보 물질들이 임상 1상, 2상, 3상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서 증명되어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사실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부분이 이런 안전성 부분 중에서도 특히 독성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사실 임산부가 이 백신을 접종받아도 되는가 여부를 판별하고, 그리고 이 백신 자체가 혹시 발암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부분, 그 두 가지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이 혹시 전임상 평가 과정에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실험들이 있었다면 그 결과는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선 생식 독성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생식 독성, 일반적인 이제 화학의약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백신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임상 1상 때 생식 독성 시험 자료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상 3상 전에 요구가 되어지시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임상 1상 때에는 생식 발생 독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반복 뒤도독성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복 뒤도독성 시험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장기에서의 영향을 보게 되는데요. 생식과 관련된 지표, 생식과 관련된 장기에서 생식과 관련된 영향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경우에 하나여 임상 1상 때 생식 발생 속성 시험 자료가 요구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 때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상 3상 전에 생식 발생 속성 시험 자료가 요구되어지는데 허가되어진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에서도 자료를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긴급 사용 승인하는 시점에도 생식 발생 독성 시험 자료가 수행 안 되고 병행했던 경험이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임상 시험에서 안전하다고 밝혀져 있는 부분만 포함해서 임상 시험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즉 임상 1상에서 생식 발생 독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서 생식 발생과 관련된 뭐 영향은 없고 뭐 조직 장기에서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임신부를 제외한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임상 3상까지 수행을 하면서 생식 발생 독성 시험 자료가 수행이 되고 영향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임상 시험에서 선정 기준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임상 시험 자료를 어디까지 요구하느냐라는 부분은 임상 시험 계획서에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을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독성 시험 자료의 수행 여부와 임상 1상이나 3상에서 임상 시험 대상자의 선정 기준, 제외 기준을 통해 가지고 적절히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화이자 모더나의 경우에 생식 발생 독성 시험 자료가 임상 3상 시험과 병행해서 수행이 됐고요. 허가되는 시점, 긴급 사용 승인되는 시점에서도 결과가 안 나왔었고, 그 다음에 긴급 사용 승인된 후에 생식 발생 독성 시험 결과를 통해서 특별한 영향은 없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됐고, 그것이 이제 허가 사항에 다시 반영되게 됐고요. 이제 미국의 경우에서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임신부에서 영향이 없다라는 지금 결과를 실제 접종 결과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칼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근데 칼시 스터디는 아직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생식 독성 시험, 소위 저희는 다트 스터디라고 하는데 애니멀 모델 스터디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파이저 그 바이오엔텍, 그 모더나 그리고 얀센 백신, 코비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지금 미 산부인과 학회 홈페이지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현재까지 안전성의 문제가 임신부에 대해서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김종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 임산부들한테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그렇게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그 2부에서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만기 박사님 혹시 오버롤 해가지고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다른 분들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인류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선 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제 백신을 지금 개발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안소니 파우치 등 전 세계 최고 백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게 사실은 1년 반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이들 이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1년이 채 안 걸린 한 11개월 만에 이제 거의 백신이 이제 완성이 돼서 사용까지 됐는데 완성은 아니죠. 사실 이게 뭐 라이선스가 아니고 그 이머전시 유스 오소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비상 사용 긴급 사용 승인이었죠. 사실 완성된 제품은 지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완성된 형태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전성 및 그 효능에서 사용할 만큼 충분하다 해서 이제 EUA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여러 곳에서 안전성 효능이 대부분 다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인류가 사실은 그렇게 준비는 안 돼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전에 다양한 어떤 이런 그 플랫폼 기술이라든지 또 유연성,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했었죠. 다양한 유연성을 발휘해서 제가 또 하나 볼 때는 또 메르스가 있었던 게 상당히 또 이 백신 개발을 빨리 함에 있어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했다고도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그 스파이크 부분에 어떻게 이제 백신을 디자인할 것인지, 뭐 프리퓨전이라든지 좀 더 효능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그 메르스 때 어떤 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디자인을 해서 상당히 빠르게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그 엔티바디 인핸스먼트라든지 아니면은 렁에서 이제 그 백신 어소시에이티드 인핸스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모델을 이제 또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메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때 상당히 빠르게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또 바탕이 돼서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플랫폼의 활용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다양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독성 면제까지 되면서 정말 빠르게 그 임상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문 박사님 좀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송 박사님이 다 정리 잘 해주셔서 다른 건 없고요. 제가 수정할 거 하나 있는데 아까 이노비오 DNA 백신이 임상 중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노비오 백신 임상 계속하고 있고요. 임상 3상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가운데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시면 지금부터 저번에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미국 시간 10시 19분, 한국 시간 11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5분간 휴식하고 5분 후부터 다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